안녕하십니까. 네. 134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 그냥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기출문제였다라는 거. 예. 그래서 모든 문제 통틀어서 미기출 문제가 한 문제 외에는 다 기출 문제였다라는 거. 예.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래의 기출문제, 특히 전회차에 나온 기출문제가 바로 6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133회가 6문제, 유사한 문제 같이 포함해서요. 그리고 132회가 3문제. 네. 그래서 근래 좀 드물게 전에 바로 전, 그리고 바로 전회차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 말씀드린 복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도 복기를 해봐야지 전회차에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 놓고 그 다음 문제에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교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안하고 이제 분석표 다 받으셨을 거라 보겠습니다. 네. 자, 1교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구분은 이제 예상 문제, 빨간색은 이제 예상 문제로 구분해 봤고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가 200분 봤잖아요. 이번 회차는 200분 봤거든요. 이제 짧다 보니까 일요일 날 하기 때문에 200분 보고 나머지 이제 3, 4교시는 제가 문제를 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소장님이 이제 그 의견을 이제 주셨거든요. 이제 가시다가 그래도 문제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문제를 배포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분위로 이제 제가 적어 놨고요. 요 중요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뒤에 거는 이제 과제물, 우리가 이제 평상시 정규반에 있는 이런 과제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2번, 3번, 그리고 이 가우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예상 문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 네. 그리고 400분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런 압송 문제 냈고요. 시스템 비계도 제가 2교시에서 문제를 같이 풀었고, 그리고 스터드 볼트 2교시의 1번 문제로 이제 나올 그 예상으로 제가 강조를 했고, 모의고사에서 제가 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를 상당히 했는데, 이게 이제 1교시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이런 막힘 현상이나 그리고 기계적 이음, 기계식 이음 강조했었고요. 모의고사에서. 정규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장력 볼트는 당연한 거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정규반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까지 제가 그림을 다 그려드렸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은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이제 불안한,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선택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짧은 우리는 소장님들도 모든 분들이 다 문제를 선택해서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조금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불안한 이런 그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공부가 이제 적게 되신 분들이 채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합격생, 전회차처럼 합격생 안에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1번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참고해 주시고요. 자, 1교시, 자,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콘크리트 펌프 압송 시 막힘 현상. 네. 실전 모의고사에 제가 4교시에 문제를 냈고요. 폐색 현상에 대해서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130회 때 25점짜리로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서술 문제로 출제됐었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125에 출제됐었는데, 요 막힘 현상.
이제 용어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용어 문제가 또 서술로 가고 서술 문제가 또 용어로 가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은 뭐 지금 이제 예전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다양하게 대제목을 잡아서 이제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교재에 있는 내용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뭐 정의, 뭐 폐색 현상이죠. 막힘 현상, 파이프가 막히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시공도 그려주셨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고려사항, 그리고 원인. 원인도 이제 동절기와 또 서중기로 또 구분해 볼 수가 또 있겠죠. 예. 그리고 대책도 동절기 이런 결빙, 이런 서중기, 당연히 급격한 슬럼프 저하에 의해서 이런 그 막힘이 된다라는 내용들 누구나 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 안에 좀 다른 내용들을 좀 추가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125회 때는 이제 초고층의 폐색 현상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고층에서는 어떠한 앞손간의 이런 규격, 그리고 이제 앞손간의 어떠한 두께, 뭐 고압은 뭐 7.1mm로 해라. 그리고 이제 고압도 카플러를 또 사용해라. 뭐 암수 구분이 있는 이런 카플러를 사용해라. 네, 무슨 뭐 마모율 검사, 뭐 이런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초고층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언급해주면 그래도 다른 폐색 현상하고는 조금 구분되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채점하는 분의 이제 어떤 성향으로 이제 점수를 주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초고층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다른 답안과 조금 다른 답안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미기출 문제가 이 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안전기술사 기출 문제고요. 정의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법 128조 제2항에 근거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96조 제2항, 또 시행규칙 94조 제2항에 근거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상 사업장 보시면 암기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20명 이상, 20억 이상 참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설치 관리 기준 보시면은, 네, 기본이 제곱미터 6 제곱미터 이상, 예, 그리고 높이는 2.1m 이상, 그리고 창문 등을 통해서 환기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 그리고 관리 기준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쓸 수 있는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뭐 선택하신 분들이 주위에 뭐 없습니다. 예, 다른 문제가 뭐 10문제 다 선택이 가능한데, 예, 지금 뭐 문제까지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소장님은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제 주위에 수십 분에 계신 분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해도 선택한 분이 없다라는 거. 다른 문제가 충분히 10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안전기술사에 있는 문제가 기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2번 문제만 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에서 미기출 문제가 요 2번 문제 하나라는 거. 네, 보시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네.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네. 요건 이제 129회 때 서술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네. 서술 문제 나왔던 문제고요. 자, 정의 보시면은 건진법 제45조 2항 또는 시행령 66조 2항에 의거. 네. 이번에 보시면은 준비기간 그리고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 기간을 포함하여서 산정한다. 네. 자, 이 건진법 기준 바탕이고요. 22년 8월에 이제 국토부에서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22년 8월에 그 기준, 그 건진법을 보고, 그 건진법의 내용으로, 국토부의 내용, 그 발표가 난 내용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예. 자, 이번 발주자의 단계별 검토사항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총평에서 올려드린 그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인 이 준비기간, 그리고 비작업일수, 법정 공휴일과 기상 조건을 고려한, 그리고 3번에,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작업일수, 그리고 4번에 이런 준공검사 준비 및 이런 절차, 현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 네, 요 내용이 들어가야지 기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에 이제 그 강우시 4교시죠. 예, 집중호우시 조치사항의 문제와 또 연계될 수 있는데, 그 비작업일수라는 게 그래서 기상 조건에 의한 그 비작업일수를 고려한다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지금 이제 그 올해 말까지 이제 다시 이제 확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초에 나올 예정인데, 강우시 타설이.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연기가 된 상태에서 올해 말에 이제 확정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와 있지만, 예, 어떠한 정량적인 이런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작업일수에 대한 과연 이제 연장 일수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공공기관에서 보정을 해줄 수 있느냐, 예, 그런 정량적 치수 때문에 지금 그 바로 나오지 못하고 연기되고 올해 말에 지금 나올 예정이라는 거. 네. 그래서 공공기관 산정 기준에 그 비작업일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연계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나머지 10문제에서 선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예, 선택하신 분들이 주위에 거의 뭐 없다라는 거.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건설산업지식정보망의 건설공사대장. 네, 이거 기출문제죠. 네. 건설공사대장, 예, 102회 때 기출문제고요. 네, 정의해 보시면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발주자에게 전사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이다. 네. 그래서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22조 사항에 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의 원칙에 보시면은 건설업자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대장에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6항에 보시면은 건설공사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사항은 2번에 들어가 있는 거겠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네. 위반시 과태료까지 못 적어도 우리가 대제목 잡아서 채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통보대상의 비교는 건산법 시행령 26조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 통보의 내용으로 건설공사 대장이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됐고요. 지금 하도급 건설공사대장과 지금 비교표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통보 대상은 1억 원 이상 도급받은 경우, 그래서 30일 이내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고요. 옆에 비교표로 보시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4천만 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래서 통보 방법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서 통보한다. 네, 기출문제로 이것도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사실 선택하신 분들은 좀 적습니다. 예, 나머지 문제가 10문제가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2번의 휴게시설이든 3번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은 4번에 이런 건설공사 대장이든 내가 업에서 종사하고 내 업에서 이제 활용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5번서부터 다 이제 완전히 다 기출문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5번의 시스템 비계입니다. 네. 자, 실전 모의고사에 제가 2교시에서 출제됐습니다. 네. 실전 130회 때 10점으로 용어로 출제됐지만, 124회, 출제된 지 이제 한 10회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술 문제로 출제되었으니까, 용어로 또 출제됐으니까, 이 시스템 비계는, 우리 이제 면접에서도 거의 단골입니다. 지금 면접 시험도, 요번에 면접 시험도, 필기 시험이 27일 날 보고, 면접 시험이 그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해서 29일, 31일 날 이렇게 면접 시험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면접 시험 전에 필기 시험을 본 게 근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해드리는데 지금 면접 시험을 준비하는 건지 이제 1차를 준비하는 건지 2차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면접 시험 전에 필기 시험을 또 보고 그 내용을 또 숙지하라고 또 총평해서 면접 시험 하시는 분들은 또 총평해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다행히 또 뭐 성면이나 뭐 해체, 뭐 이런 화정동 이런 붕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또 출제도 됐고 돼서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시사성은 제가 또 준비하라고 다 시켜 드립니다. 네, 이런 시스템 비계.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2교시 문제를 지금 출제했었고요. 자, 정의해 보시면은 시스템 비계란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공장에서 제작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다. 그래서 KCS 기준에 있는 사항을 제가 유추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 뭐 시공도 2번 그려줄 수 있겠고, 자, 3번 뭐 시스템 비계 설치시 유의사항 돼 있는데 뭐 특징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스템 비계 설치시 유의사항, 뭐 그 기준이나 똑같은 거죠. 예, KCS 기준에 남아 있는 직각으로 견고하게 뭐 물림 깊이 3분의 1 이상, 벽이 임제 빠질 수 없겠고요. 예, 밑받침 철물 비계 기둥 밑받침 철물 사용해라. 경사진 곳에 받침 철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수직 면상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비교의 대상 강관 비계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자, 문제 6번입니다. 네, 수지 미장입니다. 수지 미장은 제가 이제 장판지 시간에, 미장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미장보다는 이런 수지 미장이, 근래에 들어서 107회 또는 112회,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수지 미장을 더 봐야 된다고 했죠. 예, 그 수지 미장. 그래서 용어로 출제되기엔 이제 97회 출제됐었고요. 예. 정의해 보시면은, 이런 대리석 분말 또는 세라믹 이런 분말제 특수 혼화제를 첨가해서 물과 혼합한 레드 믹스드 몰타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 그리고 1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바른 미장 공법. 네, 여기서는 2번은 이제 플로우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다양한 시공의 그림을 그려줘도 괜찮겠고요. 네, 그리고 특징, 적용 부위. 네, 적용 부위는 뭐 계단, 뭐 ALC, 또 벽지, 또 그 도장면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시공 시 주의사항. 예, 3번에 보시면은 밑에서 위로 우리가 수역선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자, 수지 미장을 또 왜 하는지, 또 비교의 대상을 또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예. 견출보다는 우리가 좋은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미장보다는 좀 작은 두께로 면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견출이나 이런 일반 미장하고 또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조족조 백화 현상입니다. 네, 132회 25점짜리로 조족조 백화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네, 이게 바로 한 해차 걸려서 1년에 2번 나온 겁니다. 조족 백화가. 네. 자, 백화 현상. 네. 그 시멘트나 콘크리트의 가용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용 성분이 물과 함께 이제 균열 부위에서 균열 부위로 외부로 방출이 되는데요. 물은 증발하고 그 남은 이런 가용 성분이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하얀 침전물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백화 현상이 되겠고요. 네. 이번에 보시면은 뭐 어떠한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탄산화 공식이 꼭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자, 3번 백화 발생의 원인, 그 다음에 4번 대책, 그리고 5번 뭐 용어 시간에 다 풀이했죠. 그리고 백화 제거 보수 관리 방안, 이렇게 해서 그 답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백화 발생 원인은 우리가 1차 백화는 금방 그 정의에서 말씀드린 게 1차 백화, 그리고 2차 백화는 균열 부에 또 산성비가 또 침투돼서 재융해돼서 가용 성분이 재융해돼서 외부로 또 다시 나오는 게 2차 백화. 그 다음에 그 남은 3차 백화죠. 예, 1차, 2차 백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백화 발생 방지 대책. 이거 보시면 이해 가십니다. 네. 습한 거. 양생. 우리가 물의 침투를 막아야 되겠고, 양생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백화 제거 보수 관리 방안, 용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네. 철근의 기계적 이음입니다. 예. 철근의 기계적 이음. 네. 이것도 제가 서술 시간, 장판지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류를 나열하면서 슬슬 나가지. 이게 이제 기계식 이음, 기계적 이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서술 시간에 서술 문제로 기계적 이음이 지금 119에서부터 124회, 131회 지금 기계적 이음이 많은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었고요. 자, 여기서 정의를 보시면은 이것도 KCS 기준에 의한 정의를 제가 유추해 가져왔는데요. 예. 철근의 기계적 이음, 메카니컬 스플라이스입니다. 예.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용융 금속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의 보조 장치를 이용한 이음이 되어 있습니다. 시방 기준에. 그럼 결국은 여기 장판지에 암기한 슬슬 나가지가 기계적 이음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장판지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기계적 이음에서 이거는 철근 공사의 KCS 기준이고 그 일반 콘크리트에서도 기계적 이음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이음의 기준이 이 철근 공사에서는 메카니컬 스플라이스라 되어 있는데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메카니컬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 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 방식, 압접 방식, 용접 이음 방식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가스 압접도 결국은 기계식 이음, 기계적 이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124회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종류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장님이 기계식 이음인데 적을 게 좀 없을 것 같아서 용접 이음도 적고 가스 압접도 적었다 하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다. 철근 그 시방뿐만 아니라 그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 시방에는 가스 압접도 기계적 이음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합격하셨죠? 네. 그래서 가스 압접까지도 지금 뭐 한 페이지인데 가스 압접까지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총평에 올려드렸지만 철근의 기계적 이음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시험이라고 그랬죠. 시험. 네. 시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스 압접에 보면은 그 우리 교재에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가스 압접에. 예, 시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스 압접 하단부에 보면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냈습니다. 이거 가스 압접도. 예.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외관 검사 있고요. 외관 검사. 외관 검사 있고
그리고 인장 시험이 있습니다. 인장 시험. 그리고 비파괴 시험이 있습니다. 네. 외관 검사는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은 전 개소를 다 외관 검사하게끔 돼 있죠. 예, 일반적으로 뭐 유관 검사니까 외관 검사가 예,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가스 압착 하단에 그 교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장 검사는 1로트에 3개소를 하게끔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비파괴는 1로트에 요것도 제가 이제 그 30개소라고 그 모의고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암기하기 쉽다고. 그래서 인장 3개소, 비파괴 30개소. 네. 그래서 인장 시험에는 설계 기준 항복 강도, 설계 기준 항복 강도 얼마요? 125%가 꼭 표시되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반 때 제가 장판지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정개소 이런 거는 뭐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뭐 비파괴 시험도 이런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공부가 되신 분들은 내용까지도 작성이 됐죠. 예. 그래서 요 1로트라는 거는 뭐야? 하루에 동일 작업반이 작업한 양 또는 200개소 정도. 그래서 여기서 1로트는 동일 작업반이 작업한 양이 되겠고요. 또는 약 200개소 정도를 1로트로 본다. 네. 그래서 시방에 있는 기준 작성해 주시면은 그래도 한 페이지에 이 시험까지도 작성해 주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요. 자, 철골공사 고력 볼트 시공 기준. 네. 고장력 볼트, 당연히 모의고사 출제 문제겠고요. 네. 고장력 볼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각 고장력 볼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 기준, 조임 방법, 우리가 1차 조임, 금매김, 2차 조임, 본조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조임의 원칙, 1차 조임에서 금매김에서 본조임으로 간다. 그래서 표준 볼트 장력을, 이건 암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1차 조임 값은 우리가 사실 이제 암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1차 조임 값은 우리가 경험치에서 우리가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표준 볼트 장력 값은 이제 2차 조임을 했을 때의 그 장력 값이죠. 네. 그래서 이 표준 볼트 장력은 설계 볼트 장력 값의 10%, 그러니까 110%가 되는 거죠. 1.1배. 예. 그래서 그 장력 값을 굳이 이제 수치화 하면은, 보통 우리가 16mm보다는 22, 23mm 현업에서 이제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6mm는 비매, 20mm는 비매, 그리고, M22, 24mm는 우리가 보나, 기둥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 1차 조임, 금매김, 이 본조임의 개념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거 한 페이지 작성하는, 용어로 작성하는 거는 큰 무리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작성하리라 보겠습니다. 네. 또 토크치 구하는 공식, T는 KDN 정도도 같이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철골공사의 가우징입니다. 네.
자, 정의 보시면은 모재 뒷면에 용입 불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홈을 파는 거죠. 제가 이거 철골공사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공시 그 용접시 주의사항에 제가 암기법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예리, 개장, 뒤돌아볼 용기가 없다. 자, 암기법 돼 있죠, 그죠? 요 뒤가 뭐죠, 이게? 뒷깎이죠, 뒷깎이. 이걸 제가 가우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판제 시간에 가우징. 예. 그래서 우리 용접 결함에 있는 내용, 요 지금 요 두 번째 있는 내용, 이런 맞댐 용접에서 초층 용접할 때 항상 용접이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초층 용접에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 파기를 한다는 거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 그림까지 그려줄 줄 알면은 그 다음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거죠. 예. 2번 특징 들어갈 수 있겠고, 3번, 3번 특징, 그리고 4번, 작업 시 유의사항, 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공장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공장에서. 자, 문제 11번입니다. 네, 철골공사의 스터드 볼트. 네, 요것도 제가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예, 최종 모의고사에서 2교시에 제가 1번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왜?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예,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정의 보시면은, 자, 시어 커넥터 역할을 하는 철물이죠. 합성 구조의 양자 사이에 전단 응력 전달 및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 연결 철물이다. 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스터드 볼트를 용어로 쓴다 하면은 적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2번 그림도 그려줄 수 있고, 그러면 그 4번에 보시면은 품질 확보 방안에서 기울기 검사, 그리고 타격 구부림 검사 우리가 작성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5번에 보시면은 불합격 시 처리 방법 및 스터드 보수 보강. 그래서 동일 노트 2개를 추가 검사해서 2개 모두 합격하면은 합격으로 간주하고 1개 이상 불합격할 경우 전수조사. 그리고 그 보수 보강은 인접부의 스터드를 다시 재설치하거나 아니면 모재가 불량일 경우는 모재의 표면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그리고 15도까지 구부러진 스터드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둔다. 시방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용어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예. 그런 앞서 이런 스터드에서 이런 품질 확보에서 불합격 시 처리 방안까지 다 모두 열거가 되면은 저는 그런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네. 시방 안에 있는 내용. 왜냐면은 1번의 정의와 2번의 그림하고 특성, 시공시 주의사항은 모든 분들이 다 적을 수 있으니까 이런 품질 시험까지도 아까 그 기계적 이음에서 그 품질 시험까지도 다 적어두는 이런 답안이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터드 볼트 네, 실전 모의고사에서 푸는 문제겠고요. 자, 12번입니다. 네.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또 용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장판지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하고 127회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장판지 시간에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한 분이 127회 고득점을 받았다. 고득점 복귀 답안을 보시면은 그대로 보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게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이니까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 되겠죠. 자, 이런 표를 제가 만들어 드렸죠.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그리고 요게 이제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22년 8월 4일부로 개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를 제가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예. 왜? 기존에 안 되면은 요 개정안만 외우라고 암기하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게 혼용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은 같이 혼용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등급. 네,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고 있고, 자, 암기하기도 쉽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암기하라는 내용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경량 충격음은 얼마죠? 58dB이죠. 그리고 중량 충격음은 50dB이죠. 자, 경량 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이 경량 충격,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이 중량 충격음입니다. 자, 요건 암기하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58에서는 여기는 5씩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자, 58, 53, 48, 43dB이 되는 거죠. 자, 요건 이하입니다. 이하. 요 레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초과가 되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53, 48, 43.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량 충격음은 요게 조금 덜 없습니다. 이게 343으로 줄어든다. 그럼 요게 47, 43, 40이 되는 거겠고요. 자, 요거 이하입니다. 요 레벨이라고 그랬고. 그럼 요건 초과입니다.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47, 43, 40. 네, 그대로 갖다 쓰면은 되는 거겠고요. 요게 이제 통합됐습니다. 22년 8월 4일. 예, 통합이 됐습니다. 네. 통합된 기준이 49라는 거. 자, 그래서 강화가 된 거죠. 근데 왜 이게 암기하기 쉽습니다. 얼마씩 줄어드는데? 4씩 줄어드는 겁니다. 4, 5, 4, 1, 3, 7. 네. 그러니까 4씩 왜 이게 4씩 줄어졌냐? 우리가 이제 그걸 데시벨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최소의 기본 단위. 그래서 이제 4씩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자, 똑같죠. 이것도 이하. 자, 이건 레벨이고요. 그럼 초과. 그대로 가져오면 쓰면 되는 거죠. 45, 41, 37. 네. 요 기준은 그냥 제가 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127에 합격하신 소장님은 이 사후 확인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쓴 거예요. 127회가 두 번째,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두 번째 회차의 시험이거든요. 사후 확인 제도가 22년 8월 4일이니까 128회 시험 보고 그때 이제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언제서부터 얘기하냐면 이제 사후 확인 제도를 20년 6월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년 6월. 왜냐면 그때 벌써 그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많은 유예를 준 거예요. 왜? 빨리 그 회사에서 빨리 준비를 하라고. 이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되니까 22년 6월에 국토부 자료에 20년 6월이죠. 20년 6월. 네. 20년 6월에 국토부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예, 보도 자료. 네. 그래서 22년 초에 발표 날 것이다. 22년 7월경에는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20년 6월에 보도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22년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22년 초에 발표 난 게 언제 할 것이냐? 8월 4일 이후에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서부터 이제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네, 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저는 시험까지도 이 답안에 분명히 쓰신 소장님이 더 좋은 답안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량 충격음은 탬핑 머신입니다. 자, 요거는 5개의 강봉입니다. 이런 철구죠. 네, 이제 하나에 500g이고요. 네, 5개의 철구로 여기 높이가 40mm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4개소 이상 확인을 하는 게 경량 충격음이라 했고요. 중량 충격음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백머신이죠. 예전에 하던 게 백머신. 지금도 같은 병형이라 했습니다. 이제 타이어죠. 예, 7.3kg의 타이어를 850mm에서 낙하시켜서 중량 충격음을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 2005년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14년에서 15년 사이에 이 개정된 이게 임팩트볼로 개정됐거든요. 그 임팩트볼이 같이 병행하다가 백머신에 밀려서 임팩트볼이 사라졌었는데 이게 ISO 인증을 받았다 합니다. 예. 임팩트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임팩트볼은 뭐야? 2.5kg 하면 고무고입니다. 150 크기만한 이런 고무고 2.5kg을 1m에서 이렇게 낙하시켜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가장 근접한 비슷한 이런 소음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게 이게 중량이 개정됐다는 겁니다. 중량이 개정. 그래서 이걸 제가 장판지 시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결국 뭐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1번 정의 경량 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바닥 충격에 의한 가볍고 딱딱한 바닥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 그리고 중량 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 자, 이번에 요 내용까지, 그림까지 다 작성하고, 그리고 뭐 자리가 나오면은 저감 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답안이 127회에도 좋은 답안이 나왔다. 자, 그래서 사후 확인 제도를 제가 언급하라고 그랬죠. 사후 확인 제도. 네, 금방 말씀드린 요 22년 8월 4일 사업계획 승인 이후서부터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그리고 현재 2%를 먼저 시작할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5%까지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로 시작하려 하는데 점검 기간이 부족하니까 2%로 먼저 시작한다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생활형 도시형 주택에서 벌써 2개소가 사후 확인 제도에서 시험을 했고요. 지금 이 도래 기간이 결국은 언제겠습니까? 22년 8월 4일 사업 승인 계획 이후니까 일단 이런 대규모 단지가 올해 이제 말에 가을 지나서 올해 말에는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이거는 법적인 어떠한 제재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학업관자가 어떻게 권고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가 아직까지 현재까지가 돼 있으니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요구하는 거는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 법적인 제재를 취해야 된다.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행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그거를 법적 제재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 그 정도까지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후 확인 제도까지 언급해 주면은 요 답안이 되도록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거의 그 20년도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발표 났을 때서부터, 예,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그 사후 확인 제도에 대해서 언급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건 뭐 한 페이지 작성하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번입니다. 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요건 및 예외 규정입니다. 네. 이것도 계약 금액 조정이 서술형, 그러니까 계약 금액 조정은 용어로 122회 출제된 똑같은 문제고요. 서술형이 132회 문제 나왔는데 또 출제가 된 겁니다. 네. 뭐 당연히 지금 그 전회차도 그 건설공사비 지수가 출제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관계된 이런 사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쟁이 계속 지금 ઝ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문제 보시면은 계약금액 조정 요건, 그 2번에 사항이 있으면, 요 기간 요건, 등락 요건, 이 청구 요건을 작성해 줄 수 있어야겠고요. 당연히 뭐 장판지 시간에 해드린 내용, 작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겠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또 물어봤습니다. 네. 예외 규정. 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일반적인 예외 규정을 보니, 저 세 가지 정도. 자, 계약서에 물가 변동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물가 변동 위험을 특정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네. 세 번째, 물가 변동이 계약 당사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저기 그 1번 밑에 그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아까 그 22조. 그 5항에 보시면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그러니까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는 이런 그 법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4년 6월에 이 22조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런 그 물가 변동에 대한 이런 특약을 써놓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런 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출제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앞서 이제 전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도 그 용어 문제에서 오픈 타임과 가사 시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총평당상 말씀드렸습니다. 오픈 타임이 50%, 가사 시간이 50%가 결코 아니다, 이게. 응? 서술형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죠. 내구성 콘크리트가 나왔는데 적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유의사항이 나왔는데 똑같이 3대 3대 3의 공통적인 게 아니다. 그거는 그 내구성의 피복 두께를 몰라도 점수가 분명히 나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사 시간을 모르고 있어도 유추해내면 분명히 답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제가 합격하신 분들의 답안을 보니까 결국 가사 시간을 모르는데도 점수가 다 나왔다라는 거죠. 예, 내구성 그 압축 강도, 내구성 콘크리트의 그 피복 두께를 전혀 다 쓰질 못했는데도 정말 그 높은 점수가 나왔더라는 거죠. 고득점이. 네. 물론 그렇게 채점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시험은 그렇게 채점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단정을 하지 말라라는 거야. 내가 나는 이거 못 쓰기 때문에, 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비율을 내 마음대로 배분시키지 말고
끝까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유추해서 분명히 쓰시는 분들이 답안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번 회차의 이 문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답안이 어떠한 점수가 나오는지는 물론 이제 그 채점하는 그 분들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충분히 그 전 회차에 이런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이 문제를 선택했어도 크게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문제를 같이 봐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의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 지금 2번 같은 경우 이런 미기출 문제가 2번이 미기출입니다. 그래서 2번 또는 3번, 4번 정도가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 10문제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 물론 그 2번, 3번, 4번 중에서도 선택을 하신 소장님도 계실 수 있겠죠. 네. 근데 공부의 어떠한 양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특색은 이번 회차의 특색은 거의 뭐 기출문제로 다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다 풀어나가야 된다. 우리가 기출문제로 가지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뭐 용어든 서술이든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교시입니다. 자, 2교시 문제도 보시면은, 자, 성면. 제가 해체공사가 전회차에 나왔지만 또 성면이 119회 이후로 소수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예상 문제에 출제했었고요. 이게 성면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탑다운 제가 또 실전 모의고사에 냈죠. 왜 123회 이후에 탑다운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탑다운에서 제가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부상이 또 나왔습니다. 네, 부상이 전회차 나왔는데 부상이 또 나왔고요. 4번 문제 서준 콘크리트는 뭐 당연한 거겠죠. 예, 당연히 서준 콘크리트. 동일한 문제를 제가 또 예상 문제에서 최종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스너, 네, 커트널에서 그 파스너가 강조했죠. 당연히 시험 끝났으니까 또 시험이 전회차에 나왔었으니까. 이 동바리가 또 전회차에 나왔는데 해체 시위 사항이 또 출제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접해봤고 예상 문제에서 올라와 있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우리 서브를 만든 문제들이 다 다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2교시뿐만 아니라 이번 회차의 문제는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출문제에서 그냥 다 나왔다. 뭐 몇 프로의 어떤 의미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채점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느낌이 제가 4교시까지 딱 보고 난 느낌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1000명, 1200명 이상 이제 그 접수를 하고 1000명 이상 이제 시험을 응시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50% 이상은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내가 아는 문제 나왔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나왔어. 이렇게 혼자 단정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채점을 어떻게 그럼 그 500명을 다 합격시켜 주는 거? 그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채점하는 사람의 또 어떠한 성향, 채점하는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틀려지니까 이건 또 일단 몇 명을 합격시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 결과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공부가 3개월이 되셨든, 아니면 공부가 3년이 되셨든, 이거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모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이 다 채용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2교시 같이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작업 전 준비사항. 이번엔 많이 구분했어요. 작업 전 준비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작업 절차. 작업 절차는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회 때 서술형 나온 이후로 아직 서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최종 모의고사에서 지금 4교시에서 제가 출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105회 때 문제, 그러니까 작업 절차 외에서는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은 105회 때 문제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서술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었고, 125회 때 용어 문제, 그리고 130회 때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에 대해서 용어로는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모의고사에서 한번 문제를 냈고요. 자, 답안 보시면은 성면조사 대상 정도는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125회 용어 문제로 나온 문제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9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네, 충분히 적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네. 일반 50회배 주택 200회배 이상, 그리고 면적합 15회배, 부피합 1루배, 그리고 파이프 길이합 80m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작업 전 준비 사항 보시면 우리 길잡이에 있는 내용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성면 지도서부터, 성면 지도 빠지면 안 되겠죠. 예, 성면 지도서부터 계획 수립, 경고 표지판서부터 개인 보호구, 관계자의 출입금지 및 위생설비,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로 가는 위생설비, 그리고 나머지 폐기물의 처리 계획까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작업 절차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작업 절차는 흐름도로 다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 절차를 봤을 때 일단 노동부에 신고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해체 작업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성면 농도를 측정한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건조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로 농도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노동부에 제출해서 성면 해체가 완료되는. 그래서 이 성면 해체는 우리가 해체공사에서도 제가 전회차에 말씀드렸지만 해체공사 안에서도 먼저 선행되는 이런 공정, 그리고 해체공사, 해체계획서에 포함 안 돼서 그리고 별도로 이제 제출을 하기도 하지만 해체계획서 안에 성면도 다 공정 안에 들어가 있고 해체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체계획서 안에는 문제가 나오면은 성면도 같이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작업 시 유의사항 보면은 작업 전에서 유치할 수 있고 작업 절차에서 또 유치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당연히 1번 보시면 밀폐, 그리고 2번에 음압 시스템, 중요한 거겠죠. 음압.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기준이 있는데 공부가 좀 많이 하셨으면 마이너스 0.508mm H2O의 그 압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 다 적어 주신 분들이 많겠고요. 히파 필터 장착된 포집 장치, 습식, 그리고 수변천, 방진 마스크, 그리고 위해성 평가도 이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올려봤고요. 용어의 기출 때문에. 당연히 감리원 지정 기준도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2000회배 초과시는 고급 감리원 1인 이상, 2000회배 이하는 일반 감리원. 성면 건축 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감리원을 둬야 된다. 감리원 지정 기준도 119회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원 지정 기준까지 우리가 작성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문제 2번입니다. 자, 탑다운 공법 시공 시 사용되는 슬라브 거푸집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이게 그 문제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장판지에 있는 거 순서 안에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거푸집 우리가 순서대로 슬라브 거푸집에 슬라브 온 그라운드, 빔 온 그라운드, 슬라브 온 포머 서포트에서 장판지 시간에 우리가 암기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거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장판지에서 너무나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될 때는 오히려 당황합니다. 제가 장판지 시간에 하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그 계약제도에서도
갑자기 일식도급이 딱 문제가 나오니까 일식도급을 못 쓴 소장님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왜? 그냥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식도급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장판지에 있는 기본 문제였다라는 거. 네. 제가 이제 123회 탑다운에서 SPS 공법과 BRD 공법이 출제돼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탑다운이란 단어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전회차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제 10회 이상 됐기 때문에 탑다운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나왔지만 또 다음 회차에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지보 역타까지 한번 올려놨고요. 네. 슬라브 거푸집 공법에. 그리고 이제 123회 출제된 저 무지보 역타는 이제 철골 틀로 만든 이제 거푸집이잖아요. 그래서 BRD 공법은 이제 거푸집 지지틀로 만든 거거든요. RC 탑다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BRD 공법 서술문제 123에 나온 서술문제 BRD 공법으로 또 문제 같이 답안에 올려놔봤습니다. 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건축물 부상 방지를 위한 공법별 특징과 중점 관리 대책. 네. 자, 지금 회차서부터 이제 133에 나온 문제들이 이제 각 교시당 두 문제씩, 2교시 2문제, 3교시엔 3문제, 4교시엔 1문제 나왔는데, 바로 전회차에 나온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런 문제들이 6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좀 과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에 나온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기점들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회차에 본 그 문제들도 분명히 복기를 분명히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부상 방지. 자, 전 회차 문제 출제됐던 문제죠. 부상도 계측 관리하고. 자, 기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문제점, 원인을 물어보지 않고 특징과 중점 관리 대책,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특징과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럽죠. 왜? 기출문제 그대로 안 나오고 조금만 이런 바뀌기만 해도 우리가 순간 당황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준비했던 거를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제목으로 그냥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묶어버리고, 부상 방지를 위한 공법별 특징이니까, 이런 공법을 나열해서 특징을 쓰고 중점관리 대책 이렇게 써줘도 각 공법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각 공법의 특징과 중점관리 대책의 내용이 많이 들어갔어도, 충분히 그런 쪽 이런 아이템을 막 채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한 공법에 대해서 특징과 관리 대책까지 이렇게 언급해줘도 저는 답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서중 콘크리트 시공시 문제점과 품질 관리 방안. 네. 이것도 제가 최종 실전 모의고사의 3교시의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네. 당연히 소중 콘크리트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겠고요. 시공시 문제점입니다. 시공시. 서중의 시공시 문제점. 당연히 시공시 문제점 보시면은 이건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공시 문제점. 당연히 단위 수량서부터 슬럼프서부터 공기량서부터 서중이니까 콜드 조인트 당연히 언급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가 쓰기 쉽다고 했습니다. 뭐야? 결국은 강도가 저하되고, 내구성이 저하되고, 수밀성이 저하되고, 결국은 뭐야? 균열 발생이 많아질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문제점을 쓸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떠한 설명, 거기에 맞는 어떠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지, 그게 문제겠고요. 품질 관리 방안은 서중에 대한 품질 관리 방안, 재료, 배합, 시공, 그리고 철근, 거푸집 또는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시공 계획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다 준비를 해서 집어 넣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 5번입니다. 네, 커트널에서 전회차는 시험이 나왔고, 파스너의 기능 및 조립 시 유의사항, 또 125에 커트널의 파스너가 나왔는데요. 장판지에서 파스너에 대한 내용, 당연히 시험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파스너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좀 이건 양을 채우기가 조금 좀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그림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그래서 파스너의 기능은 당연히 힘을 전달하고 변형도 흡수하고 오차를 흡수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써 내려갈 수 있고, 조립 시 유의사항. 그러니까 이 조립 시 유의사항에 크게 봤을 때 커트널의 조립 시 유의사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좀 여기서는 파스너의 조립 시 유의사항. 물론 파스너의 조립 시 유의사항에서 풀어나가면서 안 되면 커트널도 좀 크게 확장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립 시 유의사항 내용 보시면은 조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면서 그러니까 그림 그려줄 수 있겠고요. 파스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철 금속을 사용하고, 그리고 파스너는 그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여기서 시공오차 연직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수평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25mm. 요거는 KCS 건축 시방서에 금속 커트널의 시방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공 시 안전관리, 안전대책 중요하겠죠. 파스너 작업하면서 아무래도 외부와 근접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 그래서 파스너도 우리가 철골조의 파스너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RC조, 우리가 매립하는 그 파스너로 우리가 또 그림을 또 그려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립했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에 유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철골보에 우리가 용접하는 거는 그런 용접의 또 중요성을 또 강조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질재 사이에 이격재를 설치한다는 또 파스너와 또 멀리원의 또 관계를 또 또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시공 계획서 포함 사항. 네. 또 그 거푸집 문제 또 나왔습니다. 전회차도 거푸집 문제였는데요. 네. 그리고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이거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문제 냈습니다. 용어로. 예. 그리고 해체 시 유의사항에서 해체 시 유의사항은 또 전회차의 출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133회 문제를 그대로 또 출제된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은 그 건지법 시행령 101조에 있는 101조 2항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124회 또 기출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제가 실전 모의고사 때 용어에 또 출제가 용어로 출제를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공 계획서 포함 사항에서 거푸집 동바리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푸집 동바리로 구분해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KCS 기준에서 시방서 기준의 거푸집과 동바리에서 그 설계 파트에서 우리가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을 제가 이제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 101조에 있는 내용을 다 나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계와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가설 구조물의 내용을 다 나열했고요. 그래서 이 거푸집 동바리에서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깽폼이죠. 일체형 거푸집과 높이 5m의 거푸집 동바리는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지면은 훨씬 더 좋은 그 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이 내용은 거푸집 동바리 시공 계획서와 해체 시 유의사항은 모든 분들이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구조 안전성 확인 대상에서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과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가 들어가면은 더 좋은 답안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해체 시 유의사항은 우리 교재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당연히 존치기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휠라 동바리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타설층 아래, 좀 이것도 이제 그 시방 개정됐습니다. 이거 혼돈되거든요. 타설층 아래 2계층, 뭐 어떤 3계층, 혼돈되니까 타설층 포함 3계층, 이렇게 갖고 시방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문제 같이 봤습니다. 결국 뭐야? 2교시 문제도 뭐 4문제를 선택하기에는 전혀 뭐 무리가 없습니다. 네. 물론 공부의 그 기간에 따라 분명히 공부 기간이 짧은 소녀이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3개월 정규반을 하고 서브를 그 과제물을 70% 80% 이상 그 과제물, 서브를 만들고 과제물을 하신 소장님들 한해서는 절대 문제를 6문제에서 4문제 선택하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3교시입니다. 네, 3교시 문제도 보시면은 기성 콘크리트, 127에 128에 나왔기 때문에 장판지 시간에서 이제 기성 콘크리트 나올 때 됐다고 했고요. 예상 문제 있는 내용이고요. 균열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회 연속입니다. 연관된 균열의 문제가 지금 129회 이후로 지금 계속 사고 여파로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정밀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건 요즘 그럼 그 예상 문제에서 이제 빼질 못하겠습니다. 왜? 바로 또 나오는데 뭐 예상 문제 나오면 좀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뭐 바로 또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는 아주 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붕축 방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올해 나온 문제가 또 출제됐다라는 거. 예. 물론 이제 방수에서는 우리가 재료와 위치로 구분하고 그 위치에서 중요한 건 지하랑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많이 난다고 했지만 또 지붕 방수가 올해 또 나왔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해체가 또 나왔습니다. 전해차에 해체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문제가 나오고 근데 조금 더 일반 포괄적인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거지 해체가 또 나왔다라는 거. 전해차에 이어서. 그리고 MSDS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용어 기출인데 요거를 세분화시켜서 서술로 나왔다라는 거. 물론 예상 문제에 있지만 서술 문제로 풀어나가기에는 조금 체험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이 문제까지 안 가도 그 위에 문제에서 다 4문제가 다 작성이 가능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134회 모의고사에서는 저 1번 문제 기성 콘크리트는 당연한 문제겠죠. 같이 이제 서브를 만들어 봤고요. 자, 3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3교시. 자, 1번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 시공 시 말뚝 파손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뭐 기성 콘크리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로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문제겠죠. 네. 그래서 파손 원인은 뭐야? 바퀴, 이음, 지지력이 잘못되면 파손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가 대책이 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손 원인 그리고 대책 우리가 그 장판지에서 유추해서 작성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대책에 보시면 이번에 이런 재하시험이라든가 이번에 이런 6번에 이제 이음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력학적 추정과 동력학적 추정에 대한 내용 이런 공식도 첨부해서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뭐 가장 뭐 기본적인 문제 118회 이후에 지금 출제된 문제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또 133회 문제 출제 이후로 또 출제됐습니다. 네, 균열 보수 보강이 문제가 또 나왔고요. 전해차는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원인이 나왔습니다. 균열의 원인 그리고 보수 보강 그리고 보수 보강 후 품질 검사 방법 또 하나가 더 첨부가 됐네요.
자, 뭐 6회 연속, 지금 129회 이후로 계속 연속적으로 균열에 대한 연관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자, 133회도 균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자, 그래서 그 균열 조사 133회 우리가 답안 제가 작성한 문제에서 또 가져와서 균열 길이 균열폭 그리고 철근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을 이제 엑스트라로 넣어놨고요. 균열 발생 원인은 재료 배합 시공이 잘못되면 원인이 되니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 보강도 장판지에 있는 거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품질 검사 방법. 우리 길잡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당연히 유관 검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파괴죠, 비파괴. 예, 비파괴 내용 또 언급해 주고 또 안 되면은 뭐 코아 채취까지. 예, 그래서 비파괴 검사를 언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네. 건축물 강구조 공사 시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의 정밀도 관리 기준 중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1번 관리 허용 오차, 한계 허용 오차. 그래서 관리 허용 오차, 한계 허용 오차 자체로만도 105회 때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2번에 제품 관련 정밀도, 공장 제작이겠죠. 3번에 공사 현장 설치 공사 정밀도, 현장 시공, 현장 세우기 조립 시공 정밀도죠. 네. 자, 그대로 3번의 대제목으로 가져와서 문제를 중제목으로 만들어 놨고요. 저 문제가 대제목으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허용 오차, 한계 허용 오차에 대한 우리가 그 정의에 대한 내용, 관리 허용 오차 95% 이상 만족값, 한계 허용 오차 합격 불합격하기 위한 값이다 라는 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 관련 정밀도는 공장 제작, 그리고 공사 현장 설치 공사 정밀도는 현장 시공 정밀도를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회차에 또 출제 문제입니다. 네, 용어로 바로 출제된 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규반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정밀도는 이제 서브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셔가지고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지붕층 방수 공사 시 고려사항 및 시공하자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네. 그래서 지붕층 방수에 대해서 132회 때 출제가 됐는데 올해 벌써 두 번째 지붕층 방수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 방수는 우리가 장판지에 보면 재료와 위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 그 위치에서는 지붕 방수와 지하 방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더 지붕 방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지붕층 방수 공사 시 고려사항. 당연히 이제 뭐 바탕 처리서부터 루프 드레인, 이런 모서리, 이런 파라펫, 방수턱, 뭐 이런 사항, 고려사항 적어줄 수 있겠고요. 시공하자 발생 원인, 뭐 설계재료 시공 양생, 시공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하자가 발생이 되겠고요. 자, 방지 대책 보시면은 이런 뭐 루프 드레인, 그러니까 지붕이니까 당연히 파라펫 정도 그림이 그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바탕 정리, 함수율 8% 이하로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런 구배, 뭐 14번에 이런 바탕 건조 함수율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피니셔 마감 보시면 기계 마감, 그리고 뭐 마지막 그 담수 테스트까지 해서 처음 설계 재료 시공 양생 시공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서 답안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건축물 해체의 신고 허가 대상 및 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해체 공사가 전에 출제가 됐는데 해체 공사가 또 연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 그 해체의 중요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3회 25점짜리로 나왔고요. 그리고
125회 때 지금 그 25점짜리로 출제됐습니다. 125회가 언제죠? 125회가 그 광주 학동 사고 난 이후에 바로 출제가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해체 공사 때 내가 말씀드렸었죠. 해체 공사 나오면은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건축물 관리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을 적어주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네. 건축물 관리법이 20년 5월에 제정됐다고 했고요. 자, 건축물 관리법이 입법 예고가 19년 5월에 입법 예고가 있었고요. 입법 예고 이후에 자 19년 7월에 아시겠지만 서울 도심 강남 한복판에서 잠원동에서 이런 붕괴 사고가 발생됐죠. 해체십니다, 당연히. 그래서 일명이 사망하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네. 입법 예고 이후에 20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제가 건축물 관리법은 우리가 이제 해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안에는 건축물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하는 그런 그 내용과 그리고 해체의 내용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법이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때 제정되면서 제가 그 허가 대상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판지 시간에 허가 대상. 물론 건축물 관리법 30조에는 신고 대상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허가가 중요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허가 대상을 강조했었고, 그 허가 대상은 뭐야? 연면적 500회배 이상, 그리고 높이 12m 이상. 왜 12m 이상이냐? 예전에 우리가 12m는 이 붕대가 우리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장비가 12m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붕대상이라서 그 기준을 12m로 결정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몇 m까지 됩니까? 지금은 25m 이상까지 됩니다. 지금은 이런 우리가 이제 앞세로 지금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자꾸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지상 3개 층, 초과시가 제가 이제 허가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요거의 반대가 신고 대상이죠. 신고를 하면 이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벌써 이제 3주기가 됐는데, 광주 합동에서 그래서 21년 6월 9일 날 해체하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사상자가 17명의 사상자가 난 거죠. 17명의 사상자가 나고 사망이 9명에 그다음에 부상이 이런 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사고가 난 거. 그래서 광주 학동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해체 사고에서 지금 이렇게 개편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광주 학동이 큰 또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개편이 됐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2달 뒤에 이제 개략적인 원인이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 제하도다. 불법 제하도, 그리고 해체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다. 해체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체 계획서는 일반적인 해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계층 이상인 경우 이 광주 학동은 소형 장비를 탑재해서
상부층을 3계층을 먹고 하부에서 2계층을 먹는 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은 상주 감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이후에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17년대 사고가 많이 난 다음에 전수조사해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17년 말에 그래서 설치, 해체 그리고 텔레스코핑 시 그때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거죠. 18년도서부터. 그리고 이 내용을 착공 신고에 포함시키라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같이 언급해서 우리가 뭐 엑스트라면 다른 또 해체의 내용이 나와도 우리가 작성해 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예? 그래서 이제 상주감리까지도 더 들어가면은 상주감리가 연면적 3,000회배 이상은 2인 이상 그리고 연면적 3,000회배 미만은 1인 이상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더 수치화해서 들어가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타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해체 계획서까지 제가 이제 그 장판지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신고 허가 대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다 작성 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네. 이건 뭐 면접에서도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 면접에서도.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총평 시간에 적어 드렸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죠.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그래서 이 사고가 결국은 뭐야? 광주 학동도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크게 난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해체할 때 그럼 요거는 이제 버스 정류장 우리가 그 임시로 우리가 그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시공사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해체 현장 이렇게 가보면은 그 변경돼서 버스 정류장 변경해서 해체 공사하는 구간에서 떨어져서 변경돼서 이렇게 정류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리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는 그리고 그 이번에 보시면 건축물 높이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예. 그리고 해체 허가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도 다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절차를 제가 허가 대상 절차와 신고 대상 절차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허가하고 신고는 일단은 규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뭐 우리가 흐름도는 작성할 수 있어요. 보통 해체 계획서 작성하고 뭐 그 다음에 착공 허가 신청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해체 공사를 실시해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말소하면은 허가권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대장을 말소하는 뭐 이런 뭐 흐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래도 허가와 신고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뭐를 써줘야 될 것이냐? 자, 3번에 보시면은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허가 대상에 보시면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 허가 대상은. 예. 그래서 허가권자에서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주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네, 감리자. 네.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뺑뺑입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 광주학동이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문제가 또 발생됐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한 가지 정도가 더 있으면은 우리가 신고 대상은 해체 계획서 이런 신고서가 이제 관리자가
들어가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허가 대상은 이런 기술자, 이런 건축사나 이런 그 기술사, 뭐 건축 시공, 그 건설 안전, 건축 구조 기술사가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대상 절차, 신고 대상 절차를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절차 그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도 우리가 구분돼 있으니까 이 절차도 구분돼 있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저런 광주 학동에 대한 내용, 어떠한 감리서부터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채우시는 소장님도 계시다라는 거, 그만큼 공부가 됐다라는 거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네, 문제 6번입니다. 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개요, 작성 시 포함 내용, 교육의 시기 및 내용,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왜 그 위에 거로도 충분히 네 문제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것도 118회 용어 문제 출제됐고, 이제 모의고사에 이제 용어로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제가 모의고사, 예, 문제로 좀 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이제 이 문제가 또 서술로 출제가 됐는데, 자, 그 이번에 대제목 2번에 보시면 개요 보시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관한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등의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다. 네, 이게 제가 그 산안법을 기초로 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그 지침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작성 시 포함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교육의 시기 및 내용, 그래서 교육 시기 지금 9가지 사항하고 교육 내용 이 8가지 사항도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그 지침에 있는 내용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그거 읽어보시면은 이해되십니다. 네.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은 각 작업마다의 공정별 관리 요령, 이거는 우리가 그 내용을 몰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 유치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이 그 산안법의 시행규칙에 168조 사항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서 그 내용 안에 보시면은 그 요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리고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그리고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체 방법.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관리 요령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SDS에 대한 내용이 용어로 나오지 않고 네, 서술도 출제됐습니다. 네, 이렇게 3교시 내용을 보시면은 뭐 2번, 3번, 뭐 5번도 133회 나온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됐고 4번도 132회에 나온 내용이 출제됐고 뭐 1번 문제는 모든 분들이 다 선택한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네, 3교시마저도 뭐 6문제에서 4문제 선택하는 거는 전혀 뭐 지장이 없던 이런 교시였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교시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4교시도 똑같이 이런 또 문제를 낼 것인가? 4교시를 봤는데 4교시도 거의 또 똑같더라는 거. 네. 네, 4교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요 근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당연히 강우식 타설,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도 문제를 올렸고 130회도 이제 용어로 문제 냈었고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문제를 제가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집중호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의외로 또 타워 크레인에 대한 문제가 올해 3회 연속 출제입니다. 예. 첫 회 때 서술로 그 다음에 용어로 다음에 또 서술로 또 나왔다라는 거. 보통 타워 크레인이 1년에 3회를 출제되는 이런 상황 제가 보질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3회 전에 차에 나왔는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문제 내신 분들이. 예. 그 다음에 근데 또 이것도 지하수 대책이죠. 3번도 뭐 문제 출제됐었는데 나온 지 근래에 나온 문제고요. 그리고 측압도 또 근래에 나온 문제로 또 일반적인 문제고 결로 또한 뭐 말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하나가 이제 특수 콘크리트, 이제 해양 콘크리트, 이제 토목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해양은. 그래서 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도 뭐 해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뭐 5문제에서 뭐 모든 분들이 다 선택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채울 수만 있으면은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채워도 무리가 없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당연히 예상 문제도 있었고 강우시도 이제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어봤고 모의고사에서 다 출제가 모의고사에서 4문제 다 서브로 다 강우시서부터 타워 크레인서부터 측압서부터 결론은 모든 분들이 이건 대표적인 이런 그 건축 시공기술사 이런 문제라는 거. 네, 그래서 4교시까지 문제도 뭐 2교시, 3교시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문제라는 거. 네. 자, 문제 보시면은요, 4교시. 자, 콘크리트 타설 중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시. 네. 국지성 집중호우.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제 발생됐죠. 조치사항 및,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 원인은 없습니다. 문제점 있으면 또 작성하기 편한데, 조치사항 및 현장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제가 3교시에 문제를 출제했었고요. 강우가 요즘 이제 뜨고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69회 때 이제 문제가 출제됐었고, 130회 때도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에서 130회 때 용어 문제로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목 3번 보시면은 집중호우시 조치사항 및 현장 안전대책 같이 묶어버렸고요. 그 내용은 이제 그림도에 있는 그 내용으로 강우시의 대책으로 이제 7번까지 강우시의 대책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대책까지 하라니 미끄럼 방지 조치 8번에 아이템 하나 집어넣고요. 9번에 보시면은 이제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한다는 거. 이건 우리 강우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그림 발치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비가 폭우시 이제 호우로 집중호우로 국지성을 오니까 거푸집 동바리 상태도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부재가 변형되거나 이탈하거나 이음 상태 또 체크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동일 경우는 이제 가설도로, 레미콘 차량, 어떠한 진출입로, 이런 내용들도 한번 확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템에서 적어 놔봤습니다. 그 외에 이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느끼고 현업에서 하고 계신 일들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적인 게 제가 이제 총평 때 말씀드린 23년 11월 달에 요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올려드린 대로 사전 조치는 유입을 방지하고, 그다음 사후 조치는 동일한 양생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해 볼 것이고, 그리고 기록 관리는 강우시에 타설했을 때 별도로 이제 콘크리트 사후 이렇게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라는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정량적인 이런 수치가 22년 올해 초에 24년 올해 초에 2월 달에도 시방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보완 조치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올 연말에 나올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원칙상은 금지인데 타설 중에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공공공사 그 산정 기준에 과연 이 정상적인 어떠한 그 비작업일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비작업일수는 어떠한 평균에 의해서 비작업일수가 들어갈 것이지, 어떠한 이런 국지성 호우나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이런 작업일수까지 과연 어떻게 보정을 해줄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공공공사의 날수에 대한 보정이 생기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것이고, 연장되면 그거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가 일단 중요한 이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나 강우시 타설에 대한 이런 그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타워 크레인의 종류, 기종 선정 시 주의사항, 조립 해체 시 유의사항. 이것도 뭐 조립 해체 시 우리가 133회 때는 안전점검, 텔레스코핑 시 안전점검에 대해 시험이 나왔죠. 그리고 132회 때는 설치, 운전, 해체 시 유의사항이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또 132회 문제랑 또 동일한 문제예요, 또. 네. 자, 타워 크레인의 종류. 우리가 장판지 시간에 했죠. 설치 방식, 클레임 방식, 찝의 형식에 따라.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길잡이에는 요거에 대한 종류를 적으면서 또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이 선정 시 주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 해체 시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종류만 나열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종류를 하면서 그림으로 또 표현해서 설명을 해도 되고,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종 선정 시 주의사항은 이런 경제성, 뭐 안전성, 작업 효율, 그리고 어떠한 배치 계획, 클라이밍 능력,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줄 수 있겠고요. 조립 해체 시 유의사항은 우리가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타워 크레인에 대한 문제는 설치 시, 그리고 운영 시, 해체 시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고, 장판시 시간에. 설치 시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기초와 그리고 배치 계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고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그리고 해체 시 유의사항까지 어떠한 뭐 기후 조건, 기상, 10m/s, 그리고 어떠한 안전, 그리고 설치 해체니까 제가 이제 또 타워 크레인도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그 17년도에 사고 여파로 인해서 17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설치 해체 텔레스코핑 시 동영상 촬영 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라는 내용 또 들어가 줄 수 있겠고, 그리고 20년 이상 노크레인 사용 금지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중부산 들어왔을 때 이런 그 재원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네,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국토부에 발표된 이런 자료까지도 우리가 적어주면은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지하 수위가 높은 지하 공사 시, 자, 지하 수위 또 물에 관계된 거죠. 지하 수위 저하 공법과 저하 공법을 쓰라 했고, 그 다음에 지수 및 차수 공법. 그래서 지수라는 단어는 이게 토목에서 이렇게 잘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땅에 이제 물이 땅 속에 어떠한 비에 의해서 어떠한 그 우수에 의해서 땅 속에 채우고 있는 물을 이게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및 차수 공법.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 공법은 막는 공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29에 우리가 지하수 대책에는 차수공법과 배수공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판지 시간에 그래서 129의 문제가 그 지하수 대책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거는 배수공법의 내용으로 제가 이제 답안을 작성해 봤고, 그리고 지수 및 차수공법에는 우리가 장판지에 있는 차수공법으로 내용으로 우리가 공법을 적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29회 때 나온 기출문제로 동일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이 문제도 129에 나왔었습니다. 네, 뭐 거푸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지금 그 거푸집 그 동바리하고 거푸집의 문제가 그 2교시에 6번 문제로 나왔는데 치갑이 또 나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거푸집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했고요. 문제 4번 보시면 콘크리트 타설 시 고려해야 할 거푸집 치갑의 특성.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증가 요인. 당연히 감소 요인은 필요 없다고 했죠. 치갑이 증가하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그래서 129의 문제와 측정 방법 외에는 129의 문제 동일한 문제겠고요. 치갑의 특성 그리고 증가 요인, 예. 우리 장판지에 있는 거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되겠고요. 증가 요인도 뭐 슬럼프치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슬럼프 값이 높을 경우, 그리고 다짐이 증가할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면 될 것이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갖다 담아 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이 안 된 내용이지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측정 방법도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작성해 주면은 기본적인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공동주택 결로 발생의 원인, 그리고 방지 대책, 그리고 시공상 유의사항. 네, 결로가 전회 차에 그 작년의 마지막 문제 130회 때 출제가 되고, 저는 단열 공사가 127회 출제됐기 때문에 단열의 문제가 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결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네. 네, 결로 발생 원인. 뭐 기본적인 내용 다 장판지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결로 발생 원인을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방지 대책 및 시공상 유의사항. 좀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또 구분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왜냐하면 시공상 주의사항, 시공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그 문제점, 원인의 반대가 시공시 주의. 그러니까 시공시 주의사항이 문제가 되면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잘하면 대책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굳이 뭐 혼란스러울 때는 뭐 같이 잡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지 대책,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 뭐 외단열서부터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그 열전도율이나 이런 방습층, 이런 TDR 이런 공식 같은 경우도 집어넣어주고, 우리가 자재가 반입됐을 때부터 우리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판지 시간에 단열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고, 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습도를 줄이기 위해서 방습층을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론상에. 그래서 그 내용들, 이런 콜드 브릿지 이런 내용들까지 적어주면은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해양 콘크리트의 염해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113의 해양 콘크리트,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건 토목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우리가 해양 콘크리트는 113회 때 출제됐었습니다. 네. 자, 해양 콘크리트의 염해 대책 보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염해니까, 부식에 관계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염해 대책 보시면은, 부식에 의한 대책, 뭐 아연도금이나 아니면 에폭시 코팅, 뭐 이런 방청제, 그다음 부동 태막에 대한 내용들, 뭐 우리가 아이템에서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물결합 제비를 취소한다거나 단위 시멘트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 피복 두께를 확보한다거나, 콘크리트 강성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염에 대한 대책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 보시면은 균질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시공 이음부의 위치, 이런 간조나 해수면에서 600mm까지 그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이건 다 KCS의 그 기준에 있는 겁니다. 시방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그림도에 있는 내용이. 그리고 초기 보양도 5일 이상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3번에. 4번에 피복 두께를 확보한다. 그리고 이제 그 간격제 개수도요, 이것도 KCS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 기둥벽 난간은 해배당 2개, 2개 이상, 그리고 보호 슬라브는 해배당 4개, 이런 내용도 KCS에 있는 기준에서 발치해서 넣어놨더라는 거. 자, 그래서 4교시를 봐도 지금 뭐 해안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6문제에서 4문제를 선택하는 거는 크게 무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134회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를 봤을 때 기출문제 1교시 2번 문제, 그 안전기술사에 나온 기출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들이 다 기출문제였다는 거. 물론 기출문제에서도 난이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전혀 1교시서부터 4교시까지는 공부가 좀 양이 적은 분들도 충분히 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럼 과연 이제 몇 명을 뽑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채점하는 사람이 상당히 채점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왜? 모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시공기술사를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50% 이상은 다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채점하는 사람이 성향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이런 답안을 선택을 할 것이냐, 과연 선택을 받을 것이냐. 예, 물론 공부가 많이 되고 어떠한 수치화 되신 분들은 당연히 선택이 많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높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공부량이 적었어도 어떠한 즉흥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답안도 분명히 전회차처럼 채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어떠한 단계대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발표 나기 전까지 분명히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라는 게 이제 또 9월 달에 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또 연휴고, 그럼 이제 내년 시험이 뭐 1월 달에 시험 볼 예정일 것인데, 그럼 또 이제 석 달 남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더 필요하다. 특히 공부 시간이 짧은 분들은 그 준비가, 특히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준비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왜? 면접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면접에서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가 면접의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다음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